10번. 유형자산 후속 측정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하나의 회계 정책을 선택해서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밑줄 쳐주세요.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토지를 재평가하면 모든 토지를 다 재평가를 해줘야 되고, 건물을 재평가하면 모든 건물을 다 재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면은 유형자산을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줘야 되고요. 2번. 재평가로 인해서 자산이 증가된 경우 그 원칙적으로 증가 금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 과목으로 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가산한다. 맞죠? 우리 자산 재평가를 해서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볼까요? 취득 원가가 있어요. 취득 원가가 있으면 취득 원가보다 높이 올라가면 이 금액만큼을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얘네는 기타 포괄 손익에 속하는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에 속하는 거야. 만약에 취득 원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만큼은 재평가 손실이라고 그래요. 재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얘는 단기 비용이에요. 즉 단기 손익에 속하는 겁니다.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재평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재평가 이익은 수익입니다. 수익, 즉 단기 손익에 속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재평가로 인해서 자산이 감소된 경우 그 원칙적인 감소액은 단기 손실로 처리한다. 맞죠? 그쵸? 단기 손실로 인식하는 거 맞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단기 손실. 자, 4번에 당해 자산이 폐기되거나 제거될 때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해서 기타 포괄 손익에서 계산한 재평가 잉여금은 일괄적으로 단기 손익으로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몇 번이었었지? 재평가 잉여금, 확정급여, 재측정 요소, 지분 상품은 재분류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쵸?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몇 번 문제 했었니? 내가 불러줬잖아, 그치? 4번 문제에서 불러줬잖아요.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재평가 잉여금, 지분 상품, 기타 포괄 손익의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기 손익으로 분류 조정한다. 틀린 문장이라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11번. 유형자산 손상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은 유형자산 장부가액, 장부가액과 회수 가능액의 차이를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상차손.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뭘 빼주면 되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준 거고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준 것을 장부가액이라고 하고요. 회수 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처분가치 중 큰 금액,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라고 나오니까 순공정가치라고 쓸게요. 순공정가치와, 얘가 처분가치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우리가 회수 가능액으로 보는 거예요. 회수 가능액. 그래서 장부가액과 회수 가능액의 차이를 손상차손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잠시만. 이 문장을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내가 차를 5천만 원 주고 샀어. 차를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처음에 5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1년에 얼마씩 가치가 떨어지냐면 내역연수 5년이면 1,000만 원씩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치? 이때 얼마가 되는 거야?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그러면 감가가 얼마가 되는 거지? 1,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내가 자동차를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1년이 지나면 감가가 1,000만 원이 된단 말이야. 내역연수 5년이면. 그러면 장부가액이 요게 뭐가 되냐면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얘가 장부가액. 얘가 취득원가잖아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면 장부가액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고가 꽝 났어요.
이 중간에 사고가 꽝 하고 났습니다. 사고가 꽝 났어요. 그럼 차값이 뚝 떨어졌겠죠, 그쵸? 똥값이 됐단 말이야. 그냥 팔았을 때 이 5천만 원에 산 차를 1년도 안 돼서 사고가 나서 그냥 팔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밖에 안 돼. 완전히 똥값 됐습니다. 근데 그냥 타고 다니기만 해. 소리가 좀 경운기 소리가 나서 그렇지. 외관은 깨끗해요. 그래서 창피한 거 모르고 그냥 타고 다니면은 한 2, 3년이 저는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용가치로 따지면은 뭐 한 2천만 원이다. 사용가치로 따지면 2천만 원이다. 사용을 하는 게 나아, 파는 게 나아? 사용하는 게 나죠. 그 회수 가능액이 2천만 원. 여기 회수 가능액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회수 가능액이 2천만 원. 그러면 장복가격이 4천만 원짜리인데 2천만 원 뚝 떨어졌지, 그치?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2천만 원만큼 떨어졌죠? 2천만 원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손상차손이란 말 쓰는 거예요. 손상차손. 요 개념을 갖고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가치, 내가 그냥 타고 다니면 창피한 물 없이 그냥 타고 다니면 2천만 원의 사용가치는 있어. 한 2, 3년 타고 다니니까. 근데 창피하다고 그냥 팔면 지금 5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럼 파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게 나은 거지, 그치? 둘 중에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보겠다. 회수 가능액이 2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짜리가 2천만 원 뚝 떨어졌으니까 2천만 원만큼이 손상차손이 된다. 요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기업은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서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여기 봐요. 회수 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동그라미 2번.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할 때는 외부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까지 모두 고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부, 외부 정보 모두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 회수 가능액은 자산의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 작은 금액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큰 금액이다. 여기 봐요. 사용 가치와 순공정 가치 중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다. 동그라미 4번 원가 모형을 적용할 때 손상차손 환입으로 증가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 인식 전에 장부금액 감가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봐요. 이제 차값이 뚝 떨어졌어. 얼마로 뚝 떨어졌어? 다 같이 2천만 원 뚝 떨어졌지, 그치? 그럼 이제 앞으로 내 차값이 2천만 원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거야. 잘 봐. 처음에 5천에 샀는데 1천만 원 가치가 떨어져서 4천이 됐어. 뚝 떨어져서 이제 차값은 2천이 됐지, 그치? 몇 년 남았어, 내용연수? 4년 남았지? 다시 한번 내용연수 몇 년 남았어? 4년. 1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 나누기 4년 해봐. 얼마씩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 500만 원씩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치? 다시 한번 2천만 원 나누기 남은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요? 4년. 얘는 나누기 몇 년 했고? 5년 했고. 그 500만 원씩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때 차값은 1,500이야. 그치? 시험 문제에서 감가상각비는 얼마니? 이렇게 물을 때도 있어요. 요거 물을 때도 있어요. 자, 이때 차값은 또 500만 원 가치가 떨어지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1,0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얼마에 사겠다라고 했느냐면 쭉 3천만 원을 사겠대요. 3천만 원을 사겠대. 그럼 나는 손상차손 인식한 걸 다시 손상차손을 환입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어? 3천만 원? 이거 필요 없다고. 이 구간은 필요 없다고요. 요만큼만 환입시키는 거야. 요만큼만 환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 얼마냐면 잘 봐. 4천만 원짜리가 정상적일 때 3천. 정상적일 때 얼마죠? 2천. 맞지, 그치? 그 2천만 원까지만 환입을 보는 거야. 1,000만 원짜리가 2천이 됐으니까 환입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다 재경월세 시험 문제에서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문장 다시 한번 읽어봐봐. 원가모형 적용 시 손상차손 환입으로 증가된, 여기 봐요. 손상차손 환입으로 증가된 위험자산의 장부금액은 과거에, 이게 과거잖아.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이게 손상차손 인식하기 전에 곡선이지, 그치? 선이죠. 손상차손 인식하기 전에 장부금액, 감가상각 후에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우, 문장도 그렇게 어렵지, 그치? 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해주면 그 문장도 다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손상차손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은 500만 원씩 했고요.
이게 3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하지만 환입은 얼마까지만? 2천만 원까지만 할 수 있다. 감가 여기 봐요. 손상차손 인식하기 전 장부가액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문장입니다. 옳은 것은 몇 번?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정리해 놓으시고 10분 쉬었다 하자.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3일은 신제품 개발 활동과 관련해서 얼마? 600만 원에 600만 원 맞지? 개발비를 계상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했고요. 몇 월 며칠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그럼 여기 잠깐만요. 무형자산의 상각은 여기 잠깐만 봅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취득 시점부터 아닙니다. 사용 시점부터도 아닙니다.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예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하는 거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월 며칠부터 상각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10월 1일. 그러면 10월 1일에 자 봅시다. 차변의 개발비 600만 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600만 원 이렇게 했었겠죠. 그래서 12월 31일에 무형자산 상각비는 12월 31일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개발비 얼마 해주면 될까? 얘들아 60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 몇 년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5년. 내용연수 5년. 그럼 잔존가치는 없어요. 그럼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봐. 나누기 몇 년? 5년. 그치? 600만 원 나누기 5년이면 얼마 나오니? 120. 근데 몇 개월치만 해주면 되죠? 3개월치 곱하기 12분의 3. 맞아요? 얼마 나옵니까? 30만 원. 무형자산 상각비 30, 대변의 개발비가 30만 원. 얘가 2001년도잖아. 물음은 2002년도 걸 물었지, 그치? 맞아요? 2002년도에 감가상각을 한 번 더 하겠네. 차번에 무형자산 상각비 이제 120만 원 다 해주면 되는 거죠? 대변의 개발비가 얼마예요? 120만 원. 그리고 물음이 뭘 물었어요? 개발비에 12월 31일 2002년 12월 31일 개발비의 장부금액을 물었단 말이에요. 개발비의 장부가액은 600만 원에서 여기 30, 여기 120, 150을 빼주시면 450만 원이 개발비의 장부가액이 되는 거지. 됐어요? 얘네는 무형자산은 대부분 조건이 없으니 직접법으로 생각을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50만 원이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10월 1일 날 분기했을 때 차변의 개발비, 대변의 보통 예금, 그리고 12월 31일 날까지 3개월치 감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30, 개발비 30. 그 다음에는 이제 1년치 정상적으로 무형자산 상각비 120만 원, 개발비 120만 원 해주시면은 개발비의 장부가액은 45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 문제를 보자. 1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관련된 정보이다.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 얘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죠. 응? 얘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야. 내부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틀렸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로 하는 거죠. 충족하지 못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거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여러분 무조건 인정이 안 돼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조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동그라미 3번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 목록,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맞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어느 단계에서?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걸로 봐줘야 돼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모두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걸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투자부동산 맞죠? 시세 차익이니까 투자부동산 맞습니다. 2번은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토지 역시 마찬가지 투자부동산 맞습니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얘네는 재고자산이죠. 판매가 목적이잖아.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재고자산. 자, 그 다음에 4번에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맞아요. 운용리스가 뭐냐면 건물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게 운용리스예요. 건물 빌려주고 회사 소유의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게 운용리스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투자부동산 분류되지 않는 것 3번입니다. 15번 주식회사 3일은 용산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얘기죠. 취득 시부터 분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물음이 뭘 물었어요? 일단 물음부터 보자. 다른 거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었네요. 자, 그러면 2001년도에 취득했을 때 2001년도에 취득 시에 분개를 하면 저는 단기매매 증권으로 쓸게요. 차면에 단기매매 증권 얼마에 취득했는지 볼래? 10만원. 수수료 비용 얘는 따로 쓰죠. 수수료 비용 얼마 있어요? 1,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10만 1,000원. 얘가 취득시 분기입니다. 취득시 분기 차면에 단기매매 증권 10만원 수수료 비용. 자, 참고로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비교 한번 해보자. 글자가 바뀌면 또 다른 시험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타 포괄손익이 되는 거니까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10만 1,000원 이렇게 포함을 하는 겁니다. 보통 예금이 10만 1,000원 비교해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후속 평가가 얼마짜리가 됐습니까? 11만원짜리가 됐죠. 후속 평가가 11만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일 때부터 보시면은 자, 여러분 여기 볼래요? 10만원짜리가 후속평가가 2001년도에 후속평가가 얼마가 됐냐면 11만원이 됐으니까 10만원짜리가 11만원이 됐으니까 만원만큼 올랐죠. 그쵸? 차면에 단기매매 증권이 만원 대변에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만원 이렇게 갑니다. 얘는 매도 가능 증권 만원이 아니지. 만원이 아니지. 얘는 여기 봐봐. 10만 1,000원짜리가 11만원이 된 거지. 그치? 얼마만큼 올랐어요? 9,000원이죠. 매도 가능 증권 9,000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9,000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요. 비용이죠. 수익이죠. 그치? 얘는 기타 포괄손익이죠. 얘는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봐봐. 당기순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10만 1,000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지? 10만원이다. 이게 다른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온다고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나와버리면 1번은 맞는 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10만원이다. 1번 틀렸고요. 2번 봐봐. 당기순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2001 당기순익에 미치는 영향은 만원이 아니죠. 9,000원이죠. 여기 봐봐. 수익이 만원, 비용이 1,000원이니까. 날 봐. 수익이 만원, 비용이 얼마예요? 1,000원. 그럼 9,000원이잖아. 그지? 그래서 2번도 틀린 거라고요. 만원이 아니라 9,000원이다. 자, 3번을 보시면 당기순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빵원이다. 여기 봐요.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없어? 없죠. 빵원이죠.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일 때만 나오는 거잖아. 그지? 일단 당기손익인식 측정 금융자산일 때는 기타 포괄손익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빵원이야. 빵원. 자, 이제 그 다음 분계 또 한번 해볼게요. 2002년도 말이에요.
여러분 2002년도 말에 후속 측정을 했더니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9만 원 나와 있네. 잠깐만 볼래? 잠깐만 보자. 11만 원짜리가 날 봐. 11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어? 9만 원. 얼마 떨어졌어? 2만 원만큼 떨어졌을 때 분계가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2만 원, 태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2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이거부터 마무리 져주고 이거 반대편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 처분을 했습니다. 9만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했다고 나와 있어요? 12만원에 처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잠깐만 볼래? 차변에 보통예금 12만원이 들어오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12만원. 자 이거 9만원짜리 얼마에 팔았어요? 12만원에 파는 거야.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은 9만원이 되는 거고요. 9만원짜리 12만원에 팔았으니까 3만원이 이득되는 거죠.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얼마가 되느냐면 3만원입니다. 수익이 3만원인 거죠. 그래 동그라미 4번 읽어볼래요? 단기 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2003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3만원 증가예요. 여기 봐요. 2003년도에 3만원만큼 수익이 생겼으니까 3만원만큼 증가하는 거 맞죠?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 주식입니다. 주식이야 주식 그치? 이거 분기 한번 해보자. 자 이제 매도 가능 증권 분기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얼마에 사왔다고 그랬어? 10만 1,000원에 매도 가능 증권 10만 1,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10만 1,000원 10만 1,000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11만원 그치? 9,000원 늘어났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9,000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9,000원 됐죠? 자 11만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9만원 얼마 떨어졌어? 2만원만큼 떨어졌지? 그러면 여기 봐 매도 가능 증권 2만원 차변에는 뭐가 먼저 없어져야 돼? 얘 없애줘야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얼마? 9,000원 없어져야 돼요. 그래도 11,000원이 손실이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1,000원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는 이제 이렇게 없어진 거야. 그러면 2만원에서 9,000원 빼면 11,000원이 손실이 되는 거지. 자 이제 여기 봐. 9만원짜리 얼마에 팔았어요? 12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2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짜리 팔았다고 그랬어? 9만원 그치? 9만원짜리 12만원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평가 원래 복잡하게 하지 말자. 얘 없애줘야 돼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얼마 없어져요? 11,000원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도 여기 얼마 모자라? 19,000원 모자라지 그치? 맞니? 19,000원만큼은 뭘까 분계를 해줘야 될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에요. 19,0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재분류 조정하지 않는다. 지분증권이잖아요. 지분증권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은 재분류 조정하지 않는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한 번만 다시 지분증권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기타 포괄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 없어지면서 평가 손실 없어지면서 처분이익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결론 처분이익은 있다 없다 여기에선 없다. 빵원이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비교해서 정리 먼저 해주세요.